지난 시간에는 우리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성이란 몸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을 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즉 어떤 변화가 있어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더라. 그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항상성은 간뇌가 중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간뇌가 호르몬과 신경계를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신경계는 그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건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호르몬이 뭐냐? 화학 물질이더라. 얘는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데 온몸을 순환하면서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 즉 딱 맞는 그 기관에 그 호르몬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적은 양으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르몬과 관계된 얘기, 뇌 분비샘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뇌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떤 게 있느냐? 요거 반드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을 좀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야 이번 시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조절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을 좀 하고 이번 시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뇌분비샘 6가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호르몬은 우리가 한 9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핍됐을 때는 어떤 증세, 과다됐을 때는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비교했던 건 호르몬과 신경계 비교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경계는 좀 빠르게, 호르몬은 좀 느리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데 작용 범위는 어떻고 지속성, 그 다음 전달되는 매체, 그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3가지 조절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호르몬이 많으니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 조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딱 3가지, 뭐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겠네요. 딱 뭐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항상성 유지의 이제 원리 얘기하면서 하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3가지 얘기할 건데, 하나는 혈당량 조절, 혈당량 유지하는 과정, 관계되는 호르몬이 뭐며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체온 조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체온이 높을 때, 낮을 때, 또는 뭐 추울 때, 더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호르몬이 또는 어떤 신경계가 어떻게 조절을 해줄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몸속 수분 조절. 수분 양은 어떻게 조절을 해주느냐. 그러면 관계된 호르몬은 뭐며 걔들이 어떻게 작용했을 때 어떻게 조절이 되더라. 뭐 이렇게 3가지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항상 우리 교과서 먼저 보고 활동지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지금 책에 없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좀 반대로 활동지 먼저 그 정리를 좀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책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형태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나눠줬던 활동지 중에 2번째 활동지, 항상성 유지, 그 활동지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항상성 유지이고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어디라고요? 대뇌, 소뇌 사이에 있는, 그렇죠, 간뇌가 중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건 151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호르몬, 뭐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뭐 이런 것들 항상성 유지의 중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도. 자, 그러면서 이 간뇌는 크게 2가지를 조절해 주더라. 뭐 호르몬과 신경계를 조절해 주는 중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책에 없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신경계는 앞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호르몬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호르몬이 적은 양, 그러니까 적당한 양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으로 가서 이제 제 역할을 해주면.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호르몬의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때 그 조절되는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피드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호르몬도 영어라고 얘기를 했죠. 호르몬이라고 해서 영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피드백이라는 것도 영어입니다. 피드백이라는 얘기고요. 피드백.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이라는 얘기는 뭐냐? feed, 흐르다 라는 얘기고요. 또는 먹이다, 뭐 이런 뜻인데, back, 다시 먹이다, 다시 흐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원래 어떤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났겠죠. 근데 이 결과에 해당하는 애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즉 원인 쪽으로 흘러가서 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영향을 준다. 이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드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피드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피드백이란, 자, 그거 중요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조절 원리, 이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요? 이 지금 그림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더라. 이걸 피드백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피드백 원리를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호르몬이 뭐냐? 티록신입니다. 자, 그래서 티록신에 그럼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만 얘가 일정하게 그 표적세포에 또는 표적기관에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더라. 그거죠. 호르몬의 이제 피드백 원리가. 근데 한번 기억해 볼까? 티록신이 뭐 하는 애였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호르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조절작용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티록신 뭐 하는 애였죠? 지난 시간에? 자, 지난 활동지를 참고해도 좋고요. 안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집에 있는 학생도 그렇고 교실에 있는 학생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합시다. 자, 티록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애였죠? 그렇습니다.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고요. 자, 그랬을 때 얘의 역할은 뭐였어요? 맞아요.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이더라. 그럼 이 얘의 양이 많으면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 티록신의 양이 적으면 세포호흡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티록신은 많으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나타난다 그랬고, 이 티록신의 양이 적으면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는 저하증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결핍증, 과다증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티록신이 분비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이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티록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티록신은 어디서 나오죠? 티록신. 아까 어디서 나온다 했지? 그렇죠. 갑상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림 못 그리니까 그냥 도식화해서 그릴게요. 갑상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은 그냥 갑상샘에서 바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갑상샘에 작용을 해주면 티록신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애가 누구라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같이 붙여서 써야 되죠. 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오더라. 그럼 그 티록신은요, 세포로 가서 세포 호흡을 도와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어디서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분비샘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 간내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아니라 볼록하게 혹처럼 나온 뇌하수체라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뇌하수체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다고? 그렇죠. 간내에
볼록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뇌가 호르몬의 중추라고, 항상성 유지의 중추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티록신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티록신이 나오는 경로가 나오네? 그럼 간뇌에서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고, 그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그럼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고 말 그대로. 그럼 그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면, 그렇죠.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주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많이 나올 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과다 분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올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간뇌에서 이제 이게 원인이죠. 간뇌에서 쭉 해서 왔어요. 쭉 이렇게 왔는데, 과다 분비돼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 티록신이 어떻게 이제 호르몬은 온몸을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온몸을 돌다 어디까지 간다고? 그렇죠. 간뇌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간뇌에 이제 신호를 주죠. 너무 많아요. 그럼 뭐? 너무 많대. 그럼 뇌하수체에 또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적게 분비해라 라고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적게 나왔으니까 갑상샘 자극이 적게 될 거고, 그러면 티록신 분비가 억제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조절이 되네. 그럼 억제가 될 거예요. 과다가 되니까 이렇게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억제가 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티록신이 다시 적게 분비됐어. 적게. 과하다 반대가 뭐죠? 부족. 그죠? 부족하게 분비가 됐더라. 그럼 어떻게?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온몸으로 돌아서 온몸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뇌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제 원인에 영향을 줍니다. 간뇌한테 야, 지금 부족해. 신호 줬어요. 그러니까 간뇌가 뇌하수체한테 야, 부족하대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흐르는 겁니다. 계속. 그죠? 그럼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이번에는 많이 분비를 하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그럼 갑상샘 자극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억제가 되기도 하고 증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다일 때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조절해주고, 부족할 때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조절해주는 걸 뭐라 한다? 피드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모든 호르몬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조절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티록신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이. 그래서 호르몬의 조절 원리는 피드백의 원리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례대로 선생님이 3가지 본다 그랬어요. 책하고 같이 펴놓고 봐도 좋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혈당량 조절을 한번 봅시다. 혈당량 조절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러면 혈당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피혈, 당, 포도당 이란 뜻입니다. 양, 말 그대로 양이죠 뭐. 그럼 혈당량이 뭐예요? 그렇죠. 피 속의,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란 뜻입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 혈액 속 포도당의 양. 그럼 이거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왜? 포도당은 세포호흡하는데 도움을 주고 에너지 많이 내면 좋다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한댔어? 작년에. 그쵸? 지방으로 축적돼서 살찐다 그랬습니다. 너무 적으면요. 그럼 또 살 빠지겠죠. 그럼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는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 형태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때의 농도가 얼마다? 정상인이라면 0.1%를 유지하는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혈당량 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혈당량은 계속 변합니다. 왜요? 밥 먹으면요, 포도당이 이제 그 밥이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했죠. 그럼 포도당량 증가하겠네요. 그럼 증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거나 세포호흡 많이 하게 되면 그럼 또 포도당이 소모돼서 혈당량이 감소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2가지. 첫 번째, 혈당량이 높을 때가 있고요. 혈당량이 높을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혈당량이 낮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조절 얘기를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럼 혈당량과 관계된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럼 혈당량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관계 호르몬이 어떻게 몸을 돌고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만 그 결과를 이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뭐라고? 첫 번째, 관계된 호르몬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조절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호르몬이 영향이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 호르몬의 영향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경로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 돼요. 자, 가봅시다. 그럼 혈당량을 조절하는 주된 일단 호르몬이 누가 있느냐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개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여러 개 있었는데,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주된에는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애와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혈당량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로 조절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할 때도 얘기했었고, 계속 나오네. 기량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 호르몬의 역할을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인슐린은 뭐 하는 애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애였습니다.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애였고요. 글루카곤은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였어요. 어디에서요? 이자에서 분비되면 둘 다 간에서요. 그죠? 간이라는 기관 얘기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럼 혈당량이 줄어들면 혈당량이 늘어나면 그럼 포도당 말고 또 하나의 물질이 있었어요. 뭐? 글리코젠이라는 애. 글루카곤이랑 조금 헷갈리는데 글루카곤은 호르몬이고요. 이것도 뭐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요, 포도당이 좀 합쳐져서 녹말보다는 작고 포도당의 저장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에서 이제 어떻게 호르몬이 조절해서 혈당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이제 그 얘기를 또 좀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혈당량 조절해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나나요? 선생님이 업 시켜주는 애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 부신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애는 심장박동 업, 혈압 업, 혈당량 업 시켜주는 애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포도당이 부족해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지금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을 빨리 만드는데 빨리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어요? 혈당량을 줄이는 건 천천히 해도 되지만 빨리 이제 늘려야 되는 거는 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포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글루카곤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도 빨리 혈당량을 증가 또 시켜줘야 우리가 빨리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호르몬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이제 균형이 깨지는, 항상성이 깨지는 조건이 나타났을 때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가봅시다. 혈당량이 높을 때는 어떻게 조절해줘야 된다고요? 낮춰줘야죠, 혈당량을. 혈당량 낮추자. 그죠? 차례대로 해봅시다. 그럼 혈당량을 낮춰야 돼요. 그럼 혈당량을 낮추려면 그때 관계된 호르몬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인슐린이 작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인슐린은 아까 뭐 하는 애라고? 혈당량 낮춰주는 애라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자에서요. 근데 어디서 작용한다고? 간에서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가봅시다. 혈당량이 높을 때는 먼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책에 예쁜 그림도 있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도식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간에서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간에서 많으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더라.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혈당량이 낮아지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또 있나요? 혈당량이 낮추는 방법은? 포도당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 요거는 이제 약간 추가적인 얘기인데 인슐린이 또 분비가 되면서 세포로 갑니다. 세포에서 그 다음에 뭐 인슐린이 꼭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포 호흡을 빨리 하면 세포에서 포도당을 빨리 소모하면 포도당의 혈당량이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 포도당을 빨리 소모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굴까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이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갑상샘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면 혈당량이 높을 때 세포에서 포도당을 빨리 소모하게 되고 그러면 또 혈당량이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지금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의 그림이랑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낮을 때 가봅시다. 그럼 반대겠네. 그죠? 그럼 혈당량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결과 생각해 줘야겠습니다. 혈당량을 높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혈당량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주된 호르몬이 누구라 그랬어요? 글루카곤이죠. 그럼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이번에는 누가?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더라. 그러면 간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저 위에 거랑 다른 거 이제 체크를 하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주더라. 그럼 이제 포도당이 늘어났네. 그죠?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냈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있다 그랬잖아. 주된 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혈당량 증가시키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에피네프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이거는 그럼 딴 색깔로 할까? 누가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애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입에서 좀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온몸을 돌면서 혈당량을 또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합니다. 혈당량 조절은 이게 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체온 조절 갑시다. 자, 체온은요. 몇 도가 돼야 돼요? 우리 맨날 이제 우리 체온 체크하죠, 아침에. 들어올 때도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 교실에 도착해서도 발열 체크하고 점심 먹기 전에도 발열 체크해요. 정상 온도라면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36.5도, 보통은 또 36.8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준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 주변의 온도가 하도 변화하니까 우리 몸도 바뀝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춰서 유지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추울 때는요. 내가 기준이 있는데 추워. 그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온도가 지금 낮겠죠. 기준보다. 이게 36.5, 뭐 쉽게 갑시다. 36.5도인데 지금 추우면 내 체온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부터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체온을 올려줘야죠. 그죠? 체온을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더울 때는요. 36.5도예요. 36.5도예요. 그런데 내 지금 더워서 밖에 온도가 높아서 기준보다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낮춰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추울 때는요. 주변 온도가 낮아. 그럼 내 몸에서 열을 막 발생을 시켜서 따뜻하게 막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몸 안에 있는 열은 최대한 지키고 일단 최대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요. 열 발생량은 늘려줘야 되고요. 열 방출량은요. 최소화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결과를 또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열 발생시키면 되겠어요? 내 몸 안에서? 에너지 활용해서 지금 막 에너지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면 일단 열 발생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고, 열 발생 안 돼. 그죠? 그러면 뭐만 해야 돼요? 방출만 해줘야 될 겁니다. 그죠? 열 방출량만 늘려주자.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조절을 해줘야 될까?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추울 때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열을 조절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었고, 세포호흡을 촉진시켰어요. 걔는 갑상샘에서 나왔고, 그러면 그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 수치에서 나와야 되겠고, 어쨌든 간내에서 또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추울 때 어떻게 돼요? 하면서 떱니다. 그래서 신경계에도 조절도 있는데, 이때는 근육을 떨리게 해서, 몸을 떨리게 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마찰을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또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두 가지는, 일단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경우는 일단 티록신 분비를 해주면 됩니다. 간내, 그 다음에 뇌하수체, 그 다음 갑상샘, 그거는 위에 아까 우리 피드백 원리 할 때 거기 위에 해놨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호르몬 티록신이 작용을 하면 결국 열 발생량이 증가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신경계는요. 또 어떤 조절을 해줘야 될까요? 근육 떨림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육 떨림을 만들어내서 막 이렇게 몸이 추워 덜덜 떨면 결국은 또 열 발생량이 증가가 되더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 방출량을 최대한 줄여라. 나가는 거를 막아라. 손실을 막아라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조절해 주면 될까? 자, 혹시 추울 때 친구들이나 엄마나 아니면 자기 얼굴 봐도 좋습니다. 추울 때는 자기 얼굴 보면 되게 좀 창백합니다. 이유는요. 일단 열이 나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축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피는 붉은색인데 그게 수축되니까, 그럼 결국 표면에 붉은 기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창백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추울 때 열 방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피부, 혈관을 수축해서 나가는 양을 줄이자. 열 방출량을 줄이면 추울 때 체온 조절이 되더라. 체온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더울 때 봅시다. 더울 때는 열 발생,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 발생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열 방출만 많이 시켜주면 되더라라는 거. 그럼 열 방출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 더우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우면, 요새 지금 더우니까 이제 내 몸에서 더우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렇죠. 땀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그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호르몬이 도움 주는 거는 크게 없고요. 일단 두 가지. 땀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피부. 땀 분비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혈관 확장이 되면,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열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겠죠. 그럼 결국 열 방출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체온 하강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근데 이제 체온이 너무 하강하면 피드백 원리에 의해서 추울 때 형태의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체온이 너무 상승하면, 그렇죠, 더울 때에 그 원리로, 또 피드백의 원리로 조절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땀 분비량이 증가되면요, 땀이 나면요, 왜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기화열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땀이 분비되면 기화열. 기화가 뭐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고, 수증기. 이때 열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 지금 물이, 땀이 이제 수증기로 변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얘가 가져가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열이 방출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자, 체온 조절 얘기해 줬습니다. 뭘 조절해줘야 된다?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을 조절해서 내 몸의 체온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더라. 요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벌써. 자, 몸속의 수분량은 어떻게 조절해주면 되느냐? 내 몸의 수분량 70% 정도의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70%.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당장 느끼는 건 뭐죠? 목 마르죠? 입이 마르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몸에 물이 많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화장실 쫓아가죠. 그래서 오줌 쌉니다. 그죠? 그러면 내 몸의 수분량은 뭘로 조절해주면 될까요? 물이 많으면 오줌 많이 싸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땀 흘려도 되지만 땀으로 흘리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오줌으로 주로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오줌과 관계된 호르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호르몬 얘기하라고 했죠.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분비됐었죠? 뇌하수체라는 애에서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오줌 싸는 걸 막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오줌 싸는 걸 막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재흡수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재흡수 촉진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었어요. 아, 그러면 재흡수가 촉진될 때는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고, 그 다음에 얘가 작용하면 안 될 때는요. 재흡수 안 해도 되는데 이때잖아. 물 많을 때는 재흡수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 결과를 또 체크를 해봅시다. 자, 몸속에 수분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조절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재흡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애들 그래요. 몸의 수분량이 적으면요.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물 많이 마시면 돼요. 보충할 수 있을 때. 그죠? 자, 그럼 이제 요때 한번 해봅시다. 몸속에 수분량이 적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뇌하수체에서 내 몸이 지금 물에 부족해요. 피드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온몸을 돕니다. 혈액이. 그러면 뇌하수체 간내에서 느끼죠. 지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렇죠. 콩팥으로 가겠죠. 신장, 콩팥. 신장으로 가면 결과는 그렇죠. 물의 재흡수 촉진이 되겠죠. 그러면 몸속에 수분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오줌량 감소해서 내 몸의 수분을 지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 70%의 몸의 수분량을 지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로 몸속에 수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재흡수 필요 있습니까? 내보내야 되는데 오줌 싸야지요. 그죠? 싸자. 오줌 싸. 물 내보내. 그럼 재흡수하면 안 돼. 노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조절해줘야 돼요? 자, 몸에 수분량이 많아. 피 막 돌아요. 그러면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호를 줍니다. 간내에 갔어요. 그죠? 간내 여기서는 생략했고요. 자, 이 지금 모든 조절은 다 중추가 간내입니다. 선생님이 생략했다 하더라도 간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간내에서 뇌하수체에 이제 신호를 줍니다. 야야, 물 많대. 재흡수 하는 애 줄여. 그죠? 그럼 항이뇨 호르몬 줄인다. 여기 이제 늘린다. 요거 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신장에서는요. 항이뇨 호르몬이 줄었으니까 오줌 싸는 거 막는 애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물의 재흡수가 억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재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이제 합치면 결국은 수분량, 정상 수분량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줌량이 감소하면 결국은 또 이렇게 피드백, 서로 피드백 형태로 조절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선생님이, 자,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피드백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항상성 유지의 예시, 책에 없는 것까지 호르몬 데리고 와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은 열 발생량과 방출량을 조절해서 조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수분량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하면 된다. 그래서